지금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곧 뭐 1, 2년 또 2, 3년 내로 이제 세상에 자기를 내던져야 되는데 바늘구멍 뚫기를 하려고 스펙 쌓고 친구하고 경쟁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경제가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할 만큼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 제기가 안 되는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냥 징징대기만 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걸 깨닫고 요구를 해야죠. 기성세대한테. 구조를 바꿔야지. 저항을 해야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우연히 대기업이 합격을 하면 100을 받고 그 운이 안 따르면 40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걸 바꿔야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할 이야기는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 바로 앞 세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나 여러분 앞 세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두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 구조에서나 그 틀에서 이미 안주한 세대나 안주한 계층이 있고 그 틀 때문에 고통받거나 또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단순한 계층으로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수도권과 뭐 지방 이렇게 특징 지어져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는 그 구조가 세대별로 구분이 되어졌다는 특징을 하나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산무시대 3포 세대는 희망이 있는가 했는데 3포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아세요? 뭐죠? 뭘 포기한 거죠? 결혼, 연애, 결혼, 출산.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 연애는 1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출산할 나이가 아니니까. 지금 이 3포라는 말은 여러분보다 하나 앞 세대, 지금의 30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세대냐 하는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저기 써 있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 책 제목이 딱 저겁니다. 한국 자본 6자예요. 근데 이 책을 완전한 학술서라기보다는 일반 대중들도 좀 읽을 수 있게 조금은 그 중간 단계로 책을 썼는데 제 책을 낸 출판사나 또는 주변에서 이 편집을 도와준 분이나 또는 원고를 읽은 분들이 한결같이 저런 식의 제목으로 책을 내면 안 팔린다. 저렇게 굉장히 무겁고 단순하고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면 이건 실패다. 근데 그때 이제 실패란 건 상업적 실패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로서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떤 현상을 일반 다수대중에게 전달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또는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어로서 한국 자본주의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한국 자본주의인지 한국 자본주의인지가 사실은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주의는 없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기고 북경에 망명 중이던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1925년 1월 초에 쓰신 글입니다. 이 글 뒤로 이어지는 걸 보면 공자를 위한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한 공자는 없더라. 예수를 위한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한 예수는 없더라. 한국의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한국을 위한 자본주의인지 자본주의를 위한 한국인지, 흔히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또는 어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할 때 시장이냐 정부냐 이런 논쟁을 경제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이고, 보다 좀 폭넓게 보면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목적인데,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야 그건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 야 그건 자본주의냐? 아니 너 좌빨 사회주의 아니냐? 무엇이 목적인지가 분명치 않은 변화, 사회 구조, 그것이 한국 경제 구조에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 관심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국의 상황에서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가 어떻게 투영이 되어 있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와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책을 통해서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규명하고 싶었던 건 한국은 어떤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어떤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저걸 규명하려면 시장 경제는 뭐고 자본주의는 뭐냐 하는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긴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자본주의에 대립되는 개념, 이 주의가 뭐죠? 뭐죠? 자본주의에 대립되는 경제 체제가 뭐예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죠. 이제 사회주의가 대립된 개념인데, 사회주의에는 그 사회주의적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접근에 있어서 혁명적 수단을 택한,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을 선택한 공산주의가 있고, 지금 북유럽에서 시시하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경제에서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현실화하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딱 한 가지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라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고 국가가 최종적인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웃나라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시장 경제를 하지만. 그래서 물론 사유재산을 지금은 허용하고 있지만 많은 사회적 자산들이 국가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산이 토지인데, 모든 토지는 정부 소유, 개인 소유 허용 안 됩니다. 중국의 50대 기업의 48개가 국가기업입니다. 자, 그럼 시장경제는 뭐냐? 시장경제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반대되는 게 협동조합이랄지 공동체 경제,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듣는 뭐 사회적 경제의 큰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경쟁을 왜 하느냐? 우리가 서로 협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더 많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실험적 결과,
의해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 이런 결과는 모든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목표가 우선이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동체의 목적에 모두가 100% 동의하는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런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 중에서 우리가 인류의 문화 발전에서 최고의 가치로 치는 자유, 이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놨을 때는 시장에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자유와 대립되는 듯 조화되는 또 다른 인간이 항시 추구해온 가치가 평등 아니에요? 왜? 개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과 사회를 구성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살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이죠. 개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고요. 자, 그런데 시장 경제는 그 자유에 기반한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데,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냐? 이 사회재산은 정당하게 취득되고 정당하게 유지되는 사회재산만이 보호될 가치가 있지, 친구 등에 칼을 꼽아서라도 돈만 벌면 그건 내 거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어야 됩니다. 이때 공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의론의 어떤 가장 현대 정의론의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롤스 같은 경우에 Justice as Fairness,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공정하다 하는 것이 꼭 정의로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뭐가 공정한 것이냐, 무엇이 공정한 경쟁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국 경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한번 먼저 우리의 현실이 뭔지를 봅시다. 제가 현실을 보는데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라고 하죠. 여러분의 부모님 각각의 가게 평균의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90%가 근로소득입니다. 일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한국은 또 자본의 축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했던 것처럼 소수의 극소수의 절대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뭐 재벌 총수들이 얼마를 받네 하지만은 전체로 본다면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같이 극단적으로 소수가 절대적 자본을 갖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평균 도시가계 근로자 가계 소득을 보면은 얼마 전에 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한국에서 꽤 관심을 끌었는데, 거기에서는 자본 소득으로 인한, 다시 말하면 이자나 배당이나 임대료 같은 돈을 버는 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본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피케티 책을 보면은 이미 19세기 중반 1860년대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전체 소득의 60%만이 근로소득이고 40%가 이자나 배당 같은 재산소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1세기인 지금도 그 수준에 못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소득은 0.3%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세금 납부하는 개인들의 다 재산을 이제 평균을 내지 않고 총액으로 봐도 10%가 안 됩니다. 국세청 총액으로 봐도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은 8%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든 사회 구조로 생기는 문제, 사회 구조에 생기는 경제활동의 문제들은 출발점에
그때가 임금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국 경제의 현실을 임금의 구조로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지난 한 17, 18년간 일방적으로 불평등이 악화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장을 하지 않으면 분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도 성장을 누렸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불평등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지표를 갖다 놔도 일방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OECD 회원국가 중에서 4번째로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이건 임금소득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때 미국은 평등한 나라고 중산층의 나라이고, 보통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집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는 나라였는데, 미국이 그 평등을 깼습니다. 언제 깼느냐? 1980년 이후로 깹니다. 저기서 파란 그래프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80년 이후 지난 30여 년 넘게 불평등이 악화됩니다. 근데 빨간색이 한국인데, 한국은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럼 미국이 원래부터 그랬느냐?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1910년부터 지난 100년간의 불평등의 역사, 이건 이제 토마 피케티가 제시했던 그래프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위에 까만 그래프가 이자나 배당 같은 자본소득까지 포함한 것이고, 아래 하얀 그래프가 근로소득만 갖고 한 건데, 보면은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 35년간 전혀 그래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불평등합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아주 불평등한 나라였는데 그래프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한 35년간 아주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유지하다가 80년부터 불평등해지는데, 요 앞에 그래프는 요 그래프에서 80년 이후를만 떼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걸 겹치기로 그려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인지 알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미국은 20세기 산업화 초기에 미국의 불평등 수준만큼 불평등합니다. 미국은 100년 전만큼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또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누가 1등이냐? 미국이 1등입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정이 높습니다. 이때 임시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하고는 비정규직보다 훨씬 더 좁은 의미, 축소해서 아주 진짜 단기 노동을 이야기하는데, 칠레,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자료가 없는 건 미국은 이 임시고용, OECD 기준의 임시고용 자료를 내질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고용도 아주 불안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한테 창업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처럼 도전적인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창업, 소위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의 노동자의 약 3분의 1 좀 안 되는 28%입니다. 근데 이 비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 분류하는 비정규직으로 본다면 전체 노동자의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본 것처럼 28%, 약 30%가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자기 자영업자고요. 나머지 70% 중에서
정부 통계에 의하면 32%가 비정규직이고 노동계 통계에 의하면 45%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2007년에 법을 바꿨어요. 비정규직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근데 이 2007년에 비교해서 정부 통계로 봐도 약 3%포인트 줄기는 했지만 전혀 실질적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중에 평균적으로 3분의 1 이상은 인생의 출발을 비정규직으로 합니다. 물론 이건 자영업하고 취업 안 하고 못한 사람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험이 없고 또 아직 역량을 입증 못했으니 이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대 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이고 이것이 계속 악화되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이라 하면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쓰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단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많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정규직이 배를 준다면 당신은 오래 쓰지 못하고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 쓰니까 120을 준다 할지 150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 대신 임금은 더 주는, 유럽에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정규직은 절반입니다. 정규직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정규직에서 1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래 있으면 많이 되느냐? 아닙니다. 3년 있어도 20%밖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OECD가 이 통계를 낼 수 있는 16개 나라 중에 가장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OECD가 정부 통계와 노동자 자체 평가 서베이를 같이 했더니 정부에서는 한 3년 지나면 4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노동자 자신들은 3년 있어도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1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난번 달 발표에 11.6%라고 했는데 그 통계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은 대기업이 전체 노동자의 약 19%만 고용을 합니다. 이때 대기업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포스코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 300인 이상이라고 하는 공식 정부의 그 기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인이면은 적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엄청난 대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 과거에는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그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전체 노동자의 한 40%를 고용하고 중소기업이 한 60%를 고용을 했어요. 지금은 중소기업이 80%를 고용하고 대기업이 20%밖에 고용하지 않고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노동 고용수가 대기업에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 노동 직원들은 대기업 직원의 절반의 임금을 받는다. 제가 TV 광고 중에서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삽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정말 그럴까 하고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기업은행이 은행 중에 비정규직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32%를 써요.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자 직원의 51%가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임금 차이는 얼마가 날까 하고 연 사업 보고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왜냐하면 각각 정규직은 얼마입니다, 비정규직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뭉뚱그려서 하는데 남녀 비율 이렇게 해서 하니까 풀어보니까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9,600만 원 정도. 그래서 중소기업 임금이 연 한 2,300에서 2,500인데 중소기업 직원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행 직원들이 사는구나. 그것도 정규직 직원들이. 이거 문제 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다녀도 대기업 임금의 90%를 받았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75%에서 80%를 받았습니다. 항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열악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악화되었던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조사를 해보면요. 100대 기업의 노동자를 평균 임금을 100으로 놓으면 제조업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38%를 받습니다. 반도 아닙니다. 근데 이 100대 기업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매출액의 한 35%가 되고 고용을 보면 한 6에서 7%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본 것처럼 중소기업 절대 다수는 이 이하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갑과 을의 관계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현대자동차 직원의 연평균 월급이 이게 사무직만이 아니라 생산직 다 포함해서 약 9,400만 원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추정은 9,800만 원인데 조선일보는 9,4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1차 공급업체와 2차, 3차 공급업체의 임금을 조사했더니 3차 공급업체는 4분의 1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1차는 약 60% 받는데 1차는 다 대기업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300인 이상의 1차 공급업체는 다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자동차 만들 때 많은 부품은 2차, 3차 부품업체들이 만들어서 1차 부품업체도 공급하니까 그거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그걸 또 현대차에 공급하는 건데, 제가 경영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론으로도 저건 정당화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 없는 힘의 논리일 뿐입니다. 어느 단계 생산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노동자가 더 많은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가 있느냐, 그렇게 쉽게 저렇게 차이 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은 2,100만 원을 받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 다운에 먹고 사는 은행은 9,600만 원이라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라. 한 단어로. 뭐라고 해야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한국의 경제의 한 단면을 봤어요. 또 다른 많은 단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는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소득 기준으로 이 그림을 보이겠다고 했어요. 자, 이거 한마디로 한번 누가 뭐 상품을 걸어야 되나? 내가 책 한 권 보내줄게. 사인해서. 답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견이 뭔지. 예? 예?
불평등이라고. 되게 멋있는 단어를 선택하네. 몇 학년이에요? 그럼 1학년 때 개 같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래? 그렇게 폼나게 불평등 그런 단어 어디서 배웠어?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와 계신데 나 책 하나 주세요. 불평등. 평등이라는 말이 우리 다 n분의 1로 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정의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정의란 무엇이냐?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사실은 정의의 많은 부분이 분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각자의 몫이냐 하는 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을 몰라도 저 정도로 차이 나버리면 이거는 그냥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이런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80대 20으로 나눠진 이 불평등한 사회. 성장의 성과를 누리는 20%와 그렇지 못한 80%. 근데 이게 복잡한 다층 구조로 이게 만들어져요. 앞에서 여러분이 이미 본 것처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서고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갈라서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으로 갈라서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월스탄 케이스가 중소기업, 하청기업, 비정규직 그럼 이게 난감한 이건 도저히 극복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사다리 타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저는 이게 한국 사회가 지난 20, 30년간 이념적 대립. 입만 열면 좌빨 종북, 입만 열면 뭐 자본 노동 이런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그것이 이념적으로 진보에 있던 보수에 있던 좌에 있던 우에 있던 많은 것들을 그렇게 재단한 진보와 보수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수는 반노동을 내세우고 있어요. 진보는 반자본을. 자, 그런데 노동 없는 경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자본 없는 경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본과 노동이 결합한 것이 현대 자본주의입니다. 둘 간에 결합하고 화합하고 긴장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걸 다시 풀어내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데 보수는 노동을 부정하고 진보는 자본을 부정하는. 왜 그러냐? 보수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고 진보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그 이상은 좋은데 이념에 매몰돼 있어요. 현실에 근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수는 과거로 미래를 설계해요.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 이랬는데 옛날이요. 박정희 향수 이런 거. 진보는 뭐냐? 입만 열면 유럽이 어땠고 미국이 어땠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한테 내가 잘난 척 이야기하는 것좀 드려보지만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책 이름을 한국 자본주의라고 했던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책을 쓰신 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번역서가 있고 수많은 문제 제기한 책이 있었지만 한국의 현실에 근거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뭐고 한국의 시장 경제가 도대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거를 강요하고 있고 어떤 거를 베풀어주고 있냐를 진지하게 본 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 있으면 다 이거는 신자주의 때문이야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고 또 문제 있으면 보수 다 이거는 다 극렬한 노동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끝내버리고 자기들의 편리한 논리를 폈던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우리가 성장을 왜 하나? 경제활동을 왜 하냐?
경제활동에 참여한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한 건데 나누기를 안 하려고 해요. 진보는 당연히 복지도 필요하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나눠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안 나눠준 이후의 문제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고장난 한국의 자본주의는 성장할수록 불평등. 앞에 쭉 지난 60년대 또는 80년대의 통계를 봤지만 그 긴 기간 동안에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항시 제일 높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성장률이 3위 이하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같이 낮아지더라도 다른 나라와 우리의 경쟁국가와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봐라 8% 성장 아니냐. 중국의 지금 1인당 GDP가 6,300불입니다. 우리는 27,000불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낮은 수준일 때는 10% 성장했었습니다. 적어도 2만 불이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을 한 나라는 찾기 힘듭니다. 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 있죠. 칠레도 상당히 높은데 칠레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은 1만 불 되고. 문제는 성장을 왜 하냐는 거죠. 성장할수록 국민이 8대2로 갈라서고 성장의 성과를 누리는 1등 시민 20%와 그 성과를 나누지 못하는 2등 시민 80%. 성장을 하면 그에 따라서 임금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또 함께 나누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성장을 했는데도 왜? 첫째는 경제의 3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경제를 주도하는 세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그렇죠. 그럼 경제활동의 결과를 누가 나눠 갔냐?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 가져요. 정부는 어떻게 나누죠? 세금으로. 정부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분배하려고. 자, 그런데 아까도 이 강의 처음에 강조했듯이 한국에서는 아직은 근로소득이 절대 비중입니다. 일반 가계 소득에. 그런데 고도 성장을 하던 기간에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노동에게, 즉 임금으로 분배해주는 비율이 줄어들거나 늘어지지 않고 굉장히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17, 8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얻어진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분배되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 총소득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계, 기업, 노동이 정부가 나눠 갔는데 가계로 분배된 비중은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방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뭐가 대신 늘었어요? 어디가 늘었죠? 기업 쪽이 늘었어요. 정부 소득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고 여러분과 나의 가정으로 오는 몫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아,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서 그 돈으로 더 많이 투자하려고 그러나 보다. 자, 투자를 하면 미래에 고용도 만들어지고 또 부가가치가 늘어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잘 살게 되겠지 했는데 여기 그래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가계는 줄어들었고 기업은 일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가계가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지난 17, 8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세금으로 또는 다른 수단으로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효과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든 중산층은 어디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고소득층 아니면 빈곤층으로 갑니다. 이때 고소득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그건 엄청난 거죠. 진짜 생활임금이 안 되는 거죠. 줄어든 중산층의 3분의 2가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3분의 1만이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튼튼한 구조여야 될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뭘 다시 생각해야 하냐? 성장을 뭐하러 하냐? 이렇게 되려면. 도대체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또는 성장의 성과는 누가 가져간 거냐? 경제학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네? 네? 이윤의 극대화죠. 경제학이 가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 수단적으로 이윤의 극대화일 뿐입니다. 바로 나와야 될 질문이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해서 뭐 하게? 뭐 하려고 이윤을 극대화하냐는 거예요. 개인한테 뭐가 목적이에요? 나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해? 죽을 때 관에 갖고 들어가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는 그 이윤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기업은 소비의 주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투자와 생산의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최종적 소유를 할 이유가 없는 주체예요. 기업이 소유할 때는 그건 단지 생산을 위한 소유입니다. 개인은 물려주기 위한 소유고 소비하기 위한 소유지만 그래서 기업이 저렇게 부자가 되는 건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인 겁니다. 생산 수단 이외의 부를 기업이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 분배를 안 하고 그러면 결국은 성장을 했다면 분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자꾸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는 분배를 해야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자꾸 산업에서 찾는다. 대통령도 경제 어려우면 재벌 총수 불러가지고 투자해달라. 만약에 그런 말 듣고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대통령만 듣고 투자하는. 기업은 자기 목적에 의해서 투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데는요, 경제가 성장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나눠 간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빨간, 그러니까 제일 앞에 파란색이 경제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가계 소득 증가율이고, 마지막 보라색이 정부 소득 증가율이에요. 1990년대까지는 기업 소득의 증가나 가계 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하고 비슷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한 만큼을 우리 각각의 생활과 기업이 비슷하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기업은 경제 성장의 2배만큼 소득이 늘어나요. 근데 가계 소득은 경제 성장에 못 미칩니다. 증가 속도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소득, 즉 세수도 경제 성장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려 기업 소득은 경제 성장률의 2배 이상 더 증가해요. 자, 그러다 보면 기업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노동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임금이 늘지 않으면 살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난 금융위기 이후만 봐도 경제는 약 17%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임금은 불과 3% 늘었어요. 이건 다 이제 실질 임금 증가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다 실질로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가계 살림이 완전히 괴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거시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과거에는 1인당 GDP가 늘었다. 그러면 임금 는 것이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괴리가 엄청 커져서 1인당 GDP는 늘었다고 그러는데 임금은 안 는 거예요. 그래서 격차가 이제 13%포인트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 경제 성장했다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실을 보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업이 번 이익을 임금으로도 나눠주고 공급자에게 또 대금 주면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또 임금 주고 또 기업이 세금도 내고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하고 남는 거를 주주에게 배당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업이 이익 중에서 분배하지 않고 보유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 유보한 돈으로 투자를 했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GDP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거의 플랫 상태입니다. 최근에 줄었죠, 오히려. 그건 이제 최근 건설업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제일 아래쪽이 파란색이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는 거의 저렇게 기업이 내부 유보를 많이 해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냐면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업 저축률이 급격하게 늘고 가계저축은 바닥을 치게 됐어요. 기업이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한두 해 또는 몇 해 정도는 미래 투자를 위해서 또는 미래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돈을 좀 모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십몇 년을 일해버리면 1997년 이후로 일방적으로 기업의 저축률은 늘어가고 있고 가계저축률은 이제 20%대에서 3%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업 부채 시대에서 가계부채 시대로 전환이 된 거예요. 기업의 부채는 1980년대 초반에는 건 500%였다가 2000년대 약 200%로 줬는데 지금은 100% 미만입니다. 근데 가계부채는 23%였는데 78% 됐다가 이제 150%가 돼요. 그러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 그럼 나눌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성장했고 우리나라는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경쟁하는 다른 또는 비교되는 다른 나라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은 소비가 경제를 이끌지 못해요. 그래서 소비 증가율이 항시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요. 왜? 임금이 안 느는데 무슨 수로 소비가 늘겠어요? 분배를 안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업 구조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친기업 조직을 꼽아라 그러면은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보통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OECD 회원국에 대해서만 요약을 했는데 소수 몇 개의 그룹이 시장을 장악하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칠레 제가 이야기했었죠. 우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칠레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랑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소수 그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업이 한국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산업구조적으로 성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비스업에도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 재주가 없거나 우리가 그럴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하드웨어 뿐입니다.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에는
30대 재벌 중에 22개가 자기 걸 해요. 그러니까 SI 분야에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물류가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에요. 근데 절대 글로벌 물류 강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왜? 30대 재벌 중에 20개 재벌이 내 물건은 내가 날라요. 예를 들어서 꽃배달 서비스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룹 내 수많은 계열사 중에 직원들 뭐 결혼한다, 뭐 상났다, 승진했다, 그 꽃만 배달해도 장사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내부 거래죠. 건설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호텔이 최고의 호텔이라고 하지만 한국에만 있는 호텔이에요. 왜? 재벌들이 웬만하면 다 자기 호텔 갖고 있어요. 남의 호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택배 한번 보세요. 그룹마다 다 자기 택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원래 독립적인 그런 물류 회사였는데 뭐 이런저런 연유를 갖춰서 결국은 CJ가 인수를 했죠. CJ가 원래 재벌그룹 중에서 물류를 일찍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자기 그룹 내 물량이 많지 않고 외부 물량이 많았던 회사인데 대한통운 인수 전에 CJ가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삼성 SDS라고 하는 회사가 뛰어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입찰해서 CJ가 그걸 땄죠. CJ GLS가. 그러니까 삼성이 사춘간인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래를 끊었어요. 그 끊은 금액이 얼마냐? 1조 원을 끊었어요. 매출.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삼성 SDS가 물류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명분이 우리 삼성 SDS 앞으로 물류할 거다. 삼성 SDS는 이재용 씨가 일대주주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절대 대한통운이 글로벌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최대의 물량을 만들어낸 삼성전자가 물량 안 주는데 어디 가서 물량을 받아요? 그리고 SDS가 물류 사업하면 삼성그룹 건 하는데 그럼 현대차에서 아이고 SDS 세계적인 기업 대세하고 물량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영원히 하청기업일 뿐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이게 삼성그룹 작년 기준으로 72개 계열사의 소유 구조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해요. 이건 누가 누구를 소유했는지 절대 풀어낼 수 없는 72차 방정식이에요. 72차 방정식은 슈퍼컴퓨터로 풀어도 솔루션이 없을 수 있어요. 실근이. 허근만 존재하지. 예를 들면 왼쪽 아래에 여러분 워낙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일 테지만 호텔 신라가 있어요. 호텔 신라 오너가 누구죠? 이부진이요?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이부진 씨는 호텔 신라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이부진이 오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가능케 만든 게 이 매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불평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개천에서 용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의 부자들 중에는 뭐 록펠러랄지 카네기랄지 이런 후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당대 창업자들이에요.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짧고 시장경제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계속 이어지고, 더 놀라운 거는 학문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미국과 유럽에서 설명하려면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경영권, 경영을 할 권리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습돼요. 최고 경영자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거지 내 멋대로 할 권리를 갖는 이런 개념이라는 건 학문에 경영학에도 존재하지 않고 경제학에도 없어요. 그리고 유럽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저 정신 나갔나 그런 거죠.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갑시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도 생기지 않고 임금도 늘지 않고 나눠주지도 않는 이런 성장. 그 속에서 3포 세대, 지금의 30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게 질문인데, 이미 답이 저 단어에 포함되어 있죠. 3포, 세 가지를 포기해버렸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이건 나라 망한 거죠. 그럼 이제 억지로라도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희망이 만들 수 있다라고 우겨야죠. 그래야 뭐 여러분들이 속아가지고 열정 노동을 할 거 아니에요. 없는 희망도 있는 척 해줘야. 그래서 희망은 만들 수 있는가 하고 나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한테 물을 거예요. 어떻게? 누가? 자, 어떻게 누가의 답을 하려면 이 누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를 한번 봅시다. 60대, 70대는 소위 산업화 세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킨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사회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켰지만 자신들은 나이 들어서 지금 다시 빈곤에 빠져버렸어요. 물론 그때는 절대 빈곤, 라면 하나 먹을 수 없는 빈곤이지만 지금 먹을 수 있는데 상대적 빈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향수에 젖어 하루 종일 종편 보면서 자빨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50대, 60대는 뭐냐? 60대 초반은 가교 세대입니다. 그 앞 세대가 시작한 산업화를 이어가서 완성을 했고, 그 다음 세대가 공을 가져가긴 했지만 실제 한국의 민주화는 이 50대와 60대 초반까지 세대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마무리하고 민주화를 시작한 세대예요. 그리고 부모 모시면서 자식한테 헌신하고 한참 일할 나이에 IMF 맞아가지고 명퇴하고 정말 온갖 시대적 고통을 겪어서 아파도 소리내 울지 않는 건 울긴 우는데 소리내지 울 수 없는 세대. 왜? 부모님 계시고 자식이 보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세대 정신을 가졌어요. 앞 세대는 빈곤으로부터 나와 국가를 탈출시켰고 다음 세대는 자유를 쟁취했어요. 민주주의를 쟁취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온 소위 486, 386이라고 불리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50대 초반까지 확대됐는데 이분들은 민주화 세대라고 불러요.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도입시킨. 그리고 이 30대의 이 사람들은 사회 주류에 진입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경제계에서도 그러고. 아까 100대 부자 중에서 16명 있는 사람들은 한 명 금융계에 있는 박현주를 빼고는 다 IT 업계의 이 486 세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평생 민주화에 훈장 차고 활개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경쟁을 유발시키고 사회의 왜곡을 시작한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식들 조기 유학 보내고 원정 출산 가고 뭐 선행학습하고 모든 학원 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한 것도 이 세대예요. 원장으로도 장악했고 거기에 학생으로 자식을 보내는 것도 장악했고 아주 묘한 구조입니다. 여러분한테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그래서 풍요 속에서 불평등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세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지금의 30대. 이 사람들은 10년 전에 우석훈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88만 원 세대라고 불렀어요. 정확하게는 8년 전입니다. 여러분 88만 원 세대란 말은 들어봤어요? 예, 그게 8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9년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지금의 30대가 20대일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88만 원 세대다. 너희들은 88만 원이나 받고 사는 안타까운 세대다. 유럽의 1000유로 세대나 같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거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가 돼버렸냐면 3포 세대가 돼버렸어요. 더 나아진 게 아니라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김난도 교수님이 아파서 어떡하냐 하고 위로해 줬어. 그러니까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고 위로받으려고 만들고, 이건 너무 단순화시킨 거긴 합니다. 저항을 안 해요. 순응을 했어요. 우리가 88만 원 받는 건 부당합니다. 나에게도 1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순응하다 보니까 결과가 더 악화됐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서가 막 시크릿 온갖 세상의 잘못이 내 잘못으로 시작되는 걸로, 그리고 많은 걸 포기해놓고도 인정을 안 해요. 긍정의 행복학을 막 이야기해요. 긍정, 뭐든지 긍정이라는 말은 아닌 걸 기라고 우기라는 뜻이 아닌데 거의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행복을 찾냐면 힐링하고 맛집 가고 찍어서 올리고, 세상은 안 바뀌어도 일단 나의 행복은 거기서 근데 이게 본인들이 원했던 게 아니라 시대가 그들에게 강요했어요. 참 안타까운 세대죠. 10년 전에 88만 원 세대라고 경고를 이미 받았고 스스로도 이럴 수가 있냐 했는데 10년 동안 그걸 바꿔내지 못하고 더 악화된 상태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대는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대냐? 여러분의 세대 정신은 뭐냐? 여러분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대를 스스로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잉여가 무슨 뜻이죠? 쓸모없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정말 가슴 쓰린 부모들, 여러분을 부모로 둔 내 세대가 볼 때 내 자식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나머지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이 쓸모없는 나머지 세대가 됐나. 근데 현실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10년 후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앞 세대는 3가지만 포기했는데 여러분은 7가지쯤 포기한다고 요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7가지가 뭔지는 설명 안 할게요. 그건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스스로 내가 여러분한테 쓸모없는 놈들 그러면 아마 하얀병 날라들 텐데 스스로 자존감을 잃고,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 앞에 세대는 아프다고 징징대서 위로받았는데 여러분 세대는 제가 돈 때문에 일합니까? 열정으로 일합니다. 일만 시켜주세요. 열정 노예를 스스로 자청해야만 되는 세대고, 혼자 밥 먹고, 왜? 스펙 쌓느라고. 자기 소설인가 자기 소개서에 뭔가는 자소설에 뭔가는 써야 되니까 그거 채우느라고 바쁘고, 심지어는 차별에 찬성하고. 앞 세대는 강요된 복종이었다면 여러분은 자발적 복종을 하고 있는 세대.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늘 구멍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앞에 뚫린 좁디좁은 구멍과 구멍을 향해 질주하는 다른 사람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경쟁에서 다만 잔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자는 외침은 이미
패배에 졌거나 겁을 집어먹은 우리에겐 다소 버겁다. 아예 이렇지 않았다면 참 좋을 뻔했다. 정말 마지막 말처럼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여러분을 이런 상황으로 강요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20과 왼쪽에 있는 80의 세상이. 그래봐야 나는 저 구멍을 뚫고 간다. 나는 예외다. 나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나는 내가 스펙 쌓으면 된다. 다 그렇게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둘밖에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늘구멍으로 된 세상 자체의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탓을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탓을 하고 스스로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 실수를 여러분 앞 세대인 88만 원 세대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8만 원 세대는 3포 세대로 전락해버렸지 그 바늘구멍을 넓히지 못하고 여러분한테는 그 구멍을 더 좁혀놔 버렸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희망을 만들 거냐? 세대 간 이야기를 다 했는데 누가 만들어야죠 그럼? 누가 만들어야죠? 당연히 기성세대가 만들어야죠. 근데 미안하게도 기성세대는 안 만들 거예요. 왜? 이제 인생 다 끝나간 내가 뭐 때문에 세상을 바꿔요? 불편하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486 자기들이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세상을 바꿔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바꿔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꿀 것 같아요? 관료들이 정부가 바꿔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렇게 일방적으로 나빠지지 않았죠. 그럼 왜 저렇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이 틀을 바꿔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득권은 더더구나 이걸 바꿔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미래가 아니에요. 적어도 50대까지도 그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보니까 3포 세대하고 이 잉여 세대, 여러분 20대와 30대의 한 가지 공통점이 찾으라고 하면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절대 사회적 이슈도 잘 논의하지 않고 그냥 내가 노력하면 스펙 쌓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걸로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건 제가 여러 자리에서 한 이야기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한테 야 정말 사회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귀한 일을 한다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젊은 세대들은 앞이 깜깜해 보이니까 저항했던 거예요. 그때 기성세대들이 바꾸지 않았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세상의 변화는 다음을 이끌어갈 세대들이 변화를 주도했지 기성세대가 변화를 시켜가지고 젊은 다음 세대한테 넘겨준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 탓으로 돌리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답을 구하면 어떻게 시작은 내 탓이 아니라 세상 탓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잘못입니다.
그럼 세상을 바꿔야죠. 어떻게? 요구하십시오. 과거 민주화 투쟁처럼 짱돌 들고 바리케이트 치고 광화문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또 여러분이 나의 개인적 취업과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 여러분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낫게 만드는 것이 돼요. 여러분의 이해관계와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물리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첫째 먼저 분노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개 같은 세상이 있냐? 왜 이렇게 됐냐? 야, 이거 이렇게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에서 세상이 개 같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만 하지 그거를 목소리 높여서 야, 이건 잘못됐다. 이런 사회는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비록 옳지 않아도 나는 노력해서 그걸 뚫고 가겠다는 생각에 몰입돼 있지 이게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여러분 세대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요구할 거냐?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죠? 한마디로 불평등한 사회. 뭘 요구해야죠? 평등을 요구. 어떤 평등? 아주 뭐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개념적인 평등이 아니라 나도 좀 나눠도, 나도 좀 분배해 주라, 나도 좀 임금 제대로 주라. 자, 아이케아 그렇게 비판받았는데 오늘 뉴스에 아이케아 시급 10,000원 주겠다. 그게 변화입니다. 왜 우리 기업은 10,000원을 못 주죠? 아, 중소기업 저 무슨 동네 자영업자들이야 못 주죠. 그러나 전국적 체인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하는 기업들이 왜 못 주죠?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지 못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먼저 알아서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해야죠. 저는 아이케아에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배적 평등이냐? 임금 평등하게 달라. 한국에서는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하청기업 직원이 원청기업이 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노동시장이 단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중소기업으로 시작하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절반이에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그 벽은 넘어갈 수가 없고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7, 80%, 8, 90% 받아야죠. 그게 정당한 분배라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 요구해야 됩니다. 왜? 한국이 50년 전 미국의 노동자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노동시간이 깁니다. 제가 통계를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46년 전 일본의 노동자들보다 지금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의자 하나 가지고 일자리 나누기 위해서 노동자 둘을 앉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절대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50년 전 미국의 노동자나 유럽의 노동자들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건 부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국가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보육은 100%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시급한 100%.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영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미 다 이거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런 기본적 복지를 다 시장에 맡겨놓고 뒤늦게 와서 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좀 앞뒤가 틀린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시작할 때 한국의 자본주의의 정의로움, 정의라 함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의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고 가냐 하는 건데,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보통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세상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이끌어져 가는 것이지, 사회가 진화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사회 진화론은, 그건 저는 밀레니움 애프터 밀레니움에 변하더라도 나는 그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개혁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정책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자신 있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정책도 100% 우리가 목표한 결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정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제 개인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인재풀로 우리가 목표하는, 자, 임금의 평등을 추구하자,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책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리더십인데, 다시 말하면 정치적 실천인데, 이 부분에서 좀 난감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면 뭐 어느 당을 선택하란 말이냐, 어느 정치인을 선택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아, 찍을 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난 놀러 갔다. 그런데 어느 정당과 어느 정치인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의 아젠다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둘 다 하겠다고 하면 되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당이 다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냥 그 약속 받고 놀러 가세요. 근데 약속을 안 받고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보여드린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렸는데, 이걸 다시 보여드린 이유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1940년대 초반에 이거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평등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금 평등을 추구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서 순식간에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거를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대압축이라고 합니다. Great Com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유지했습니다. 그걸 다시 미국이 깬 겁니다. 정책으로 가능한 역사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 흘린 혁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붙이기를 나비혁명이라고. 나비의 우연한 날개짓이 파동을 같이 하면 태풍으로 발전하듯이, 여러분한테 바리케이트 치고 뭐 물리적 항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계층에 맞는, 여러분 계층, 여러분 부모님 계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졸업 후에도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로 갑니다. 왜? 대기업 가는 사람 10명 중에 2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나머지 8명은 그냥 계층의 처음 시작이, 여러분은 저소득층입니다. 여러분 계층의 이해에 충실한 투표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등적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정치인을 심판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갖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지금 뭐 짱떡을 들고 길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뭘 위한 혁명이냐? 앞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다시 반복입니다. 임금 평등 요구하고 고용 평등 요구를 하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보육 평등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SNS에 맛집만 올리지 말고 저런 화두로 계속 선거 때 되면 온 당에, 온 정치인들한테 수많은 청년들이 요구하면, 그것이 어느 당이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어느 후보든 관계없이 그분들이 내셔널 아젠다와 하면은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구를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기성세대가
이거 문제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식이 돼가지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앞 세대, 10년 전 88만 원 세대, 지금 결혼까지 출산까지 포기한 이 세대의 세대 정신이 아까 퀘스천 마크로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의 세대 정신은 뭐가 되었느냐? 여러분의 앞 세대는 민주화였고 그 앞 세대는 민주화 산업화, 그 앞 세대는 산업화. 세상의 변화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그 세대의 세대 정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20대에서 30대로 가고 40대로 갔을 때 여러분 세대를 어떤 세대였다라고 평가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저는 평등화 세대였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 세대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드는 화두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세대의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앞 세대가 여러분한테 그걸 변화시켜 주지 못했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변화시켜 줄 수 있으면서 사회가 보다 함께 잘 사는, 보다 나은 세대로 가는 길이 아니냐. 한국 사회는 불평등합니다. 이걸 평등하게 만들 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